돈을 더 안 쓴다. 충격실상 공개한다. 무슨 말일까요? 일단 이걸 한번 보시죠. 전국 가구의 실질 소비 지출 추이입니다. 실질 소비 지출 추이는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지표입니다. 그런데 2025년 1분기 실질 소비 지출이 마이너스 0.7%입니다. 와, 충격이죠. 지금 2023년 2월에 마이너스 0.5%도 있습니다. 그러나 코로나 팬데믹 이후에는 없었어요. 그러면 지금 코로나 팬데믹까지 돌아가야 되잖아요. 2020년 1분기가 마이너스 7.4%였고요. 2분기는 그래도 1.2%, 3분기는 마이너스 2.4%, 4분기가 마이너스 2.8%. 그러면 2020년 4분기 마이너스 2.8% 이후에 최저치라는 이야기네요. 그 정도로 충격적이라는 이야기예요. 돈을 안 쓴다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돈 쓰세요? 여러분 돈 안 쓰죠? 그러니까 주변의 가게들이 폐업문이라는 그런 팻말을 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저도 돈 안 씁니다. 저도 돈을 최소한으로 쓰는 것 같아요. 무조건 돈을 쓸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심각하죠. 전국의 실질 소비 지출이 이렇게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여러분 충격적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실질적으로 보면 소비 지출이 늘긴 늘었어요. 295만 원이니까 1년 전 대비해서 1.4% 늘었거든요. 요것은 실질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지 않았을 때 는 거고요. 실질은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거거든요. 그러면 안 늘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더 놀라운 것 또 보여드릴게요. 계속해서 볼 수 있는 지표입니다. 평균 소비 성향 추이인데 3분기 연속 마이너스입니다. 2024년 2분기가 마이너스 플러스 0.7이었습니다. 그런데 2024년 3분기 마이너스 1.3%, 2분기가 마이너스 1.1%, 2025년 1분기는 마이너스 2.1%예요. 코로나 팬데믹 때 2020년 1분기가 마이너스 7.1%였거든요. 그리고 2022년 1분기가 마이너스 3.3%였고요. 그렇게 생각을 하면 지금 2025년 1분기 저는 심각하다 이렇게 읽힐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읽힐 수 있다고. 야, 이거 평균 소비 성향이라는 게 가처분 소득에서 소비 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가처분 소득은요, 낼 거 내고 뗄 거 떼고 나머지가 가처분 소득이에요. 가처분 소득. 가처분 소득의 정의를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소비할 수 있는 돈이나 저축할 수 있는 금액, 이게 가처분 소득이거든요. 비소비 지출을 차감한 거. 일반적으로 비소비 지출이라는 게 뭘까요? 이자 내는 거잖아요. 가정에서는. 이자 내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가처분 소득이 사실은 늘었어요. 2025년 1분기가 4.5% 늘었잖아요. 2020년 1분기 3.7%, 2021년 1분기 0.8%. 그러면 많이 늘은 거예요, 사실은요. 2023년 1분기도 3.4%, 4.5% 굉장히 많이 넣은 거죠. 2024년 1분기 1.4%, 4.5% 진짜 많이 늘었습니다. 그런데 소비는 아니에요. 소비는. 그럼 소비를 왜 안 할까요, 여러분? 가처분 소득 대비해서 소비 지출이 3분기 연속 떨어지는 거, 이거 왜 이럴까요? 결국은요, 제가 봐서는 이자 부담이 많은 거예요. 가구당 월평균 지출이 여러분 2025년 1분기가 2.2%까지 늘었거든요. 그런데 소비 성향이 줄어들었다, 이 말은 결국 이자 내니라고 소비를 안 한다는 뜻이에요. 2025년 1분기에 대부분의 가게가 평균적으로 보면 407만 2천 원을 썼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기본적으로 이자 비용이 굉장히 많이 나간다는 거예요. 이자 비용. 나머지 가지고 쓰는 게 이제 가처분 소득이잖아요. 나머지 갖고 쓰는 게. 이 나머지도 늘긴 늘었지만 소비에 쓰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소비에서. 그러니까 소비가 진짜 심각해지는 겁니다. 소득이 안 늘어났다 그렇게 이야기할 수는 없어요. 실제로도 보면 가구상 월평균 소득이 2025년 1분기가 535만 천 원입니다. 4.5% 늘었습니다. 이것은 여러분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더라도 가계당 월평균 소득이 는 것은 분명해요. 최저임금을 많이 올려놨으니까 평균 소득도 늡니다. 가구당. 게다가 장사는 안 되지만 근로소득이 느니까 이거 많이 커버를 해 주거든요. 지금 보시면 근로소득이 3.7% 증가하면서 많이 늘었죠. 341만 2천 원. 사업소득도 90만 2천 원이 되면 3.9% 늘었습니다. 재산소득은 6만 원이 되면서 6.2%가 늘었고요. 중요한 것은 이전소득이에요. 이전소득. 정부가 돈 주는 거거든. 7.5% 늘었습니다. 87만 2천 원. 이렇게 계속 느는 거예요. 비경상소득은 21.1%가 늘었고요. 9만 6천 원으로. 여기서 보시면 지금 87만 9천 원 이전소득이 많죠. 이전소득이라는 게 여러분 자식이 부모한테 주는 돈도 이전소득이에요. 그런데 정부가 뿌리는 돈이 이전소득으로 대부분 더 가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말입니다. 결국 소득은 다 늘었어. 근로소득도 사업소득도 재산소득도 이전소득도 비경상소득도 다 늘었는데 유일하게 소비만 줄인다. 소비만 줄인다. 이것은 여러분 결국 말입니다. 돈은 들어왔지만 돈의 가치가 떨어져서 소비하는 분량이 줄어드는 것도 되고요. 또한 이자 낸이라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소비를 그만큼 줄였다 이런 얘기도 되는 겁니다. 더 놀라운 것 제가 늘 말씀드리는 거 있잖아요. 사회 불안이 소비를 더 줄인다 이 말 그 말도 맞는 말입니다. 결국 말입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중소기업이 어려워질 수밖에 없는 구조죠. 외식하기가 힘들고 소비하는 걸 극도로 꺼리니 우리 경제가 어렵죠. 문제는 이게 앞으로 현실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도 알다시피 이게 유아라고 하나요? 출생률은 굉장히 낮고요. 이게 베이비 부모 세대들 1세대가 지금 은퇴하고 2세대가 은퇴하고 있거든요. 이들은 돈을 잘 안 씁니다. 저도 베이비 부모 2세대거든요. 1세대가 아니라 2세대인데 저도 돈을 잘 안 쓰거든요. 돈을 잘 안 쓰고 아이들이 많이 태어나면 좋은데 출산율이 지금 0.82까지 떨어졌잖아요. 그 바람에 돈을 안 써요. 돈을 안 쓰니 이게 앞으로 우리 경제가 참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 여러분 소비가 감소한 것을 두고 구조적인 문제다 이렇게 분석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일반적으로 소비가 줄어든 것은 버는 게 줄어들었으니까 줄어들었다. 사회 불안이 심하니까 줄어들었다. 이렇게 분석을 해왔거든요. 그런데 최근에는 그게 아니라 출생하는 줄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은 점점 늙어가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이 돈을 안 쓰니까 소비가 줄어든 거다. 이거는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앞으로 이 구조적인 문제가 우리 경제의 치명타가 될 수도 있다. 이 말 한 번씩 귀담아 들어야 됩니다. 그만큼 말입니다. 상황은 진짜 나빠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경제가 좋아지려고 해도 좋아지기가 참 힘들다. 그 말이 참말이죠. 참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더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